안녕하세요. 닥터임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캔들, 봉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캔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캔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식 캔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캔들은요, 그 일본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혼마 무네이사라는 분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혼마 무네이사라는 그 분은 오사카의 미국상이었는데요. 쌀을 이제 중개하는 그런 미국상이었는데 그 혼마가 살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 에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에도 시대에는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정권을 잡고요. 에도 막부를 세웠는데 그 에도 막부가 약 160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약 250년간을 일본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죠,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작된 정권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사진이 이제 이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1600년대 초반, 1600년대 중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중반부터 이제 그 에도 막부를 창시를 했고요. 네, 옆에 보이는 게 그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갖다가 개화하기 전까지 그렇게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때 일본은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개혁, 그 다음에 개방, 그 다음에 상업 중시 뭐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요.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이제 그림은 보시면은 참 오래된 그림이죠, 그렇죠? 이게 어디냐면은 그 오사카의 쌀 선물 시장 지파 장소입니다. 쌀은 사실은 동남아나 아시아 쪽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지, 서양이나 이런 데서 밀이나 뭐 이런 걸 주로 먹지 않습니까? 고기나. 그래서 상당히 그 거래되는 규모로는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볼륨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그 오사카 지역에 이렇게 이제 커다랗게 쌀 집화 장소가 있었던 건 왜 그랬냐면요. 일본에서 세금을 쌀로 걷었어요. 그래서 각 지방의 영주들이 이제 중앙정부에 막부에 쌀을 내야 그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금들이 이제 이 오사카의 쌀 집화 장소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700년도에 네덜란드의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선물 거래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참 이때 일본에서도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랬냐면은요. 그 일본의 영주들이 오사카까지 쌀을 보내는데 일단은 그때는 교통이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거리가 어, 좀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뭐 쌀이 어, 변질될 수도 있고 또는 도적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쌀을 보냈는데 도달할 때 품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예.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그 오사카 지역에 있는 쌀 중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러다 보니까 물량 공급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영주 쪽에서는 리스크를 좀 해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쌀 중개인들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선물 계약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정한 가격을 일정한 시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죠. 선물 시장이 오사카에 이렇게 이제 열릴 수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던 사람이 이 혼마 무네이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마 무네이사는 1724년 태어나갖고
30년도 중반에 아마 이제 32년 정도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어, 이 게이샤 복장을 하는 그 일본 기생 같이 보이지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여기에 쌀 미국 그 중개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막 주판을 가지고 막 계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혼마 문에이사도 사실은 20대 초반에 이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쌀 중개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사카로 왔는데요. 그때 어, 이제 거래의 신이라고 불리었는데 사실은요 20대 초반에는요 한번 쫄딱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쫄딱 망하고 그리고 이제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절에 들어가서 마음을 좀 수양을 하면은 좀 나을까 해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절에 들어갔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는 그 혼마가 결국 절에서 수양을 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와가지고 그 이제 다시 미국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는데 일본 사람들 흔히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막 기록하고 하잖아요. 근데 혼마가 이제 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매일 쌀이 어쩔 때는 아침에 가격이 올라서 시작했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또는 어, 낮게 시작했다가 오를 때도 있고 또 이 쌀 가격이 막 지속적으로 오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우연히 양초를 보다가요. 이 왼쪽에 양초가 보이시죠? 이 양초처럼 이렇게 시가와 저가와 고가와 종가를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했어요. 가장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고 생각하다 고안해낸 것이 이 캔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스탁 캔들스틱이라고 이제 영어로 부르고요. 캔들이 결국은 양초란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양초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이제 캔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이제 볼까요? 혼마가 어떠한 깨달음을 절에서 얻었을까?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어떻습니까? 예, 절에 들어가서 그 수양을 하던 혼마가 그 스님한테 물었어요. 사실은 아까 그 본 동영상은 그 이병현이죠, 그렇죠? 배우 이병헌이군요. 주연의 그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1700년대에 혼마가 절에 가서 스님께 물어봐서 얻은 대답이고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 이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마음이 문제이지 현상이 문제이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가격도 현상이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며 역시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아닌가. 즉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다시 그 오사카의 쌀집화 장소로 중개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을 개발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를 통해서 거의 일본 최대의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의 신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거래에는 실패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캔들은 사실은 기술에 불과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캔들의 패턴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이건 사실 기술적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혼마가 큰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거래의 신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깨달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혼마가 이게 나중에 이게 한 50년간을 그렇게 전 일본의 그 쌀 시장을 주름잡고 거부가 되면서 자신의 그 거래 비법을 기록해서 남긴 게 있는데, 그게 혼마 비전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그 유산으로 남겨졌었습니다. 근데 혼마 비전을 그 혼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절대 남한테 알리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것은 내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기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일 뿐인데 그 기술을 잘못 사용하면은 너무 큰 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런 겁니다. 그 혼마가 남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그 혼마 문해이사가 남긴 그의 투자 철학을 봐야 되는 겁니다.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혼마 문해이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와 농사는 뿌리가 같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사람이나 농작물이 자라는 건 하늘의 은혜라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은 사람, 농작물이 자라는 건 하늘의 은혜.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하늘에 의탁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것이다. 손익보다 항상 마음이 먼저다. 여기서 이런 마음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뭐 주식 투자를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 주가가 주식 투자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작이 나쁘면 반드시 어긋나게 된다. 거래를 서둘러서 진행하지 말 것이며 서두르면 시작이 나쁠 것 같다. 즉 기다리라는 거죠. 예, 인내. 심지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매도할 때 정말 오늘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라도 최소한 3일은 더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떤 철학을 남겼는지 볼까요? 거래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래는 서두르지 않는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서두른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쁜 이유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수익이 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고 하기 힘들어요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제 강아지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외칠까요? 가즈아. 요즘에 뭐 비트코인, 뭐 코인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라고 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발상을 해라. 뭐 이런 역발상 개념은 사실 이제는 거의 보편화돼 있지만 과거에 그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주가는요, 남들이 다 팔려고 할 때 그때가 그 가격이 제일 쌀 때입니다. 또는 남들이 다 사려고 할 때 그럴 때 주가가 제일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그 기술적 분석만 배워서는 사실은 투자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바닥에서 샀으면 추세가 꺾인 후에 팔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바닥에선 잘 사요.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주식들은 잘 사는데 문제는 그 주식을 사서 바닥을 확인하면은요, 그러면 조금 수익이 나면 그냥 다 팝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그 추세는 하나도 수익을 취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또 언제 사냐면 꼭지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서리풀 아카데미의 그 정우 멘토님이
그런 분을 꼭대기 귀신이라고 어,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바닥은요, 바닥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나 오래오래 바닥을 형성하면 추세가 길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바닥권에서 사놓고, 왜냐면 이제 떨어질 때 싸다고 생각하고 사니까요. 그리고 나서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이제 추세가 시작되면 그때 홀라당 다 팔죠. 그래서 그 바닥에서 이제 샀다면은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에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추세에 투자하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천정에서 사지 말고 바닥에서 팔지 마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은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탐욕과 공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여기에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기술적 분석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